이건 당나라의 미녀 조각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녀하고는 많이 다르죠. 통통한 뺨과 풍성한 몸매, 당나라의 절세 미인이라던 왕기비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당나라 사람들은 이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당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가녀린 슬렌더 체형이 미인의 정석이었다는 점인데요. 당나라는 유목민인 선비적 혈통의 왕조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의 문화가 중원 깊숙이 들어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밀가루가 들어오고 만두와 국수 같은 고칼로리 음식이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격구를 하는 여성 당삼체입니다. 페르시아식 폴로를 즐기는 여성들인데 놀라운 건 이 여성들이 치마가 아닌 호복이라 불리는 유목민 남성 복장을 입고 있다는 것. 과거 중국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녀리고 조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에 들어서면서 유목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보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삶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마른 몸이 아닌 건강하고 활동적인 신체가 미와 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제국의 부와 변화한 식단과 맞물리며 통통하고 자신감 있는 미인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이 유물들은 당나라의 변화하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중국 역사의 흔적들이 모여 거대한 파노라마를 이루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드넓은 대륙의 세계관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곳, 바로 타이베이 국립고궁 박물원입니다. 중국 황실의 정수를 감상하며 걷다 보면 분위기가 반전되는 묘한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티베트 불교관. 중국 보물을 보러 왔는데 웬 티베트 유물?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공간에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한 소수민족의 처절하고도 영리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의 유물은 대부분 청나라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중원을 차지한 만주족은 전체 인구의 겨우 2%에 불과했습니다. 2%가 나머지 98%를 지배해야 하는 상황. 불가능에 가까운 통치 방정식이었죠.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한족과 용맹한 몽골 기병들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만주족은 그 답을 찾았기에 역사의 청나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에게 여러 개의 얼굴을 씌우는 것. 한족에게는 유교적 성군인 천자가 되었고 만주족 동포들에게는 팔기군을 이끄는 강력한 칸이 되었으며, 그리고 가장 영리했던 건 몽골과 티베트를 대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믿던 티베트 불교를 통치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죠. 불교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로 가게 된다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이 숭고한 가르침은 역설적으로 권력자에겐 통치 도구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건륭제는 자신 얼굴을 한 문수보살 탕카를 제작해 사찰에 하사합니다. 나를 거역하는 것은 곧 부처를 거역하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를 이용한 황제는 살아있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 때 집대성한 황금불전 용장경. 수만 장의 경전에 적힌 글자들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순금으로 쓰였습니다. 제국은 이만큼 부유하고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다라는 메시지였죠. 황금으로 반짝이는 이 보물들은 소수민족이 거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장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려 했던 제국도 결국 무너지고 화려했던 권력의 장치들은 세월의 파편으로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대륙에 있던 이 유물들은 어떻게 바다 건너 대만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을까요? 1924년 자금성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소년 황제 푸이가 궁을 떠납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온 황제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 주인을 잃은 보물들은 새로운 운명 앞에 놓입니다. 황실의 전유물에서 인민의 자산으로.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전쟁의 총성이 울리자 보물들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13,000여 개의 나무상자에 나눠 담긴 중화문명의 정수. 기차와 배, 때로는 사람의 어깨에 짊어진 채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무려 16년을 떠돌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 생쥐옥 같은 전란 속에서도 파손된 유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 발발한 국공내전, 유물의 피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8년 겨울, 회색이 짙어진 국민당 정부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바다 건너 대만으로 향하는 것. 그러나 그들은 군대보다 보물을 배에 먼저 싣습니다. 나라를 잃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왜 이 무거운 짐들을 먼저 챙겼을까요? 삼국지에서 송견이 우물 속에서 발견한 전국 옥새, 이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동양에서 황실의 보물은 천명, 즉 통치의 정당성으로 여겼습니다. 국민당에게 이 보물들은 전국 옥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대륙의 영토는 잃었을지언정 중화문명의 정수를 소유함으로써 진정한 계승자라는 명분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물들은 바다 건너 대만으로 향하게 됩니다. 1960년대 대륙에서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뿌리를 파괴하고 있었을 때 1965년 대만은 타이베이에 고궁박물원을 다시 세움으로써 중화문명의 보루라는 명분을 공고히 합니다. 박물관 입구에 새겨진 국립이라는 글자, 평범해 보이는 이 글자는 국제사회에서는 예민한 뇌관입니다. 중국은 이 단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만을 국가로 볼 수 없으니 국립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만은 이 글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가 흔들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를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국립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논란이 일고 일부 세력의 반발과 테러 위협까지 뒤따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물을 압류할 가능성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유물을 빌려가는 나라의 의회가 압류 방지법을 통과시켜 신변을 보장해야만 비로소 보물을 내줍니다. 유물은 지나간 시대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지금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유물이 담긴 이야기를 따라 그 시대를 엿보는 재미가 가득했던 곳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